윤호는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창문 너머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이었던 거지?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미숙이 하얀 한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생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미숙은 그의 손을 꼭 잡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절대 납골당에 오지 말아요. 그 말에 윤호의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절대 잊지 말고 찾아와 달라고, 매년 기일에는 꼭 찾아와 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윤호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납골당에 간 사이에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그 말을 끝으로 미숙의 모습은 흐릿해지더니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에서 깼고 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3세의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고? 뭐가 어떻다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설마 아들 태준과 며느리 혜진이 무슨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 그 다급함, 눈빛에 담긴 걱정, 모두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미숙의 기일이었습니다. 매년 그는 납골당을 찾아 아내를 기억했지요. 그것이 그들의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숙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마치 대답을 기다리듯 유효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미숙의 모습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깊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본 그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납골당에 가는 척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자식을 어떻게 의심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시집간 후 연락이 뜸했고 아들 태준이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의심해야 한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서 해가 될 건 없었으니까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윤호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씻고 미숙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지요. 태준과 혜진이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윤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기일이니까 납골당에 다녀올 거다. 너희도 같이 갈래? 그 순간 태준과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빠르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 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혜진이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미안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무슨 약속인데? 윤호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급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 결혼식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윤호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들과 나눈 대화는 날씨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깜빡했구나.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태준과 혜진의 눈빛이 다시 교차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윤호의 가슴 속에 의심의 씨앗이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윤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난 10시쯤 출발할게. 저녁에 보자.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태준과 혜진은 윤호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주말에 늦잠을 자던 그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윤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전 태준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던 붉은 얼굴의 아기였던 그 아이가 지금은 윤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숙과 함께했던 마지막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미숙은 위암 진단을 받고 약 6개월간 투병했습니다. 초기에는 상태가 괜찮았지만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암의 진행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혜진이 미숙의 약을 관리했던 것,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 것, 의사와의 상담도 항상 태준과 혜진이 대신했던 것. 그때는 그들이 자신과 미숙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 설마.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야, 내 며느리고. 하지만 더 큰 목소리가 그 생각을 덮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내일은 절대 납골당에 오지 말아요. 태준과 혜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는 창문 가장자리에서 그들이 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옷장에서 재빨리 옷을 꺼내 입고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열쇠를 쥐는 그의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수가, 우리 아들이 정말. 그 질문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아직 축축했습니다. 하늘은 맑아졌고 태양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 키를 꺼냈습니다. 태준 부부의 차가 떠난 방향을 향해 그는 오래된 소나타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납골당으로 가는 대신 그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경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그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윤호는 긴장된 손길로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앞서가는 태준과 혜진의 차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 것 같아서 두 대의 차를 사이에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납골당은 저쪽인데. 윤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의 차는 납골당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납덩이라도
얹힌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윤호의 머릿속은 온통 미숙의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납골당에 간 사이에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거친 숨을 내쉬며 윤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단지 의심일 뿐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약 20분 후 태준의 차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윤호도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았습니다. 태준과 혜진이 나란히 은행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윤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은행에? 윤호는 은행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며 은행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기계적으로 주문을 하면서도 그의 눈은 은행 입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그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태준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말을 떼었을 때 느꼈던 감동, 대학 입학식에서 느꼈던 자부심. 그런 아들이 이제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약 40분 후 태준과 혜진이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혜진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급히 계산을 하고 그들을 다시 따라 나섰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공증사무소였습니다. 윤호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아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태준이 정말 내 재산 관리를 도와주려는 선의에서 한 행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숨기는 걸까?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윤호는 지갑에서 미숙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항상 사람을 잘 보는 편이었습니다. 사람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자주 말했었지요. 돌이켜보면 미숙은 혜진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더 귀 기울였더라면. 미수가,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목이 메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빠르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약 1시간 후 태준 부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로비에서 마주친 오영철이 윤호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아드님 부부가 집을 팔기로 하셨다면서요? 매물 좋던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호의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집을 판다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영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전에 살던 집 말이에요. 지금 사시는 집 말고. 그러나 윤호는 알아차렸습니다. 오영철이 말하는 집은 분명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30년을 살아온 그 집을 아들 부부가 몰래 팔려고 했던 겁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로비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오영철은 윤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영철은 한숨을 쉬며
윤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니에요. 오 사장님 오히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더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영철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아드님 부부가 해외 이주 계획도 있다고 하더군요. 집을 급매로 내놓은 이유가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라고. 그 말에 윤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해외 이주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집을 팔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제 꿈에서 미숙이 경고했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의뢰받으셨나요? 한 달 전쯤이요. 처음에는 단순 상담 정도였는데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매물로 내놓았어요. 정확히 윤호가 시골 친척집에 3일간 다녀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없는 틈을 노려왔던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윤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오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요. 물론이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영철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나오며 윤호는 다시 태준 부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미행을 계속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를 속이고 집을 팔려고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자식이 어떻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호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권리 증서와 인감도장을 보관해 둔 곳이었지요.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내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던 태준 부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과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캐나다행 편도 티켓. 충격의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윤호는 심호흡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계좌로 송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대출 신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했던 거구나.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준 부부는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을 팔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태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돈이었을까? 아니면 욕심이었을까? 윤호는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장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경고 덕분에 그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장 변호사님. 김윤호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민석은 윤호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감지했는지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말로 꺼내는 것조차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대출 신청을 취소해야 해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장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호는 곧바로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대출은 아직 실행 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신분 도용 신고도 함께 진행했어요. 겨우 한숨 돌리는 사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민석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김 선생님. 장민석은 윤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민석은 조용히 그가 감정을 추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시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민석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호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꿈부터 시작해서 미행, 오영철과의 만남, 그리고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장민석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인감 도용은 물론이고 재산 갈취 시도까지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그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장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한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야 해요. 게다가 장민석은 말을 멈추고 윤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사모님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말에 윤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미숙이가 왜요? 직감일 뿐입니다만 이런 극단적인 배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혹시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획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장민석의 말에 윤호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미숙의 병상에서의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악화된 상태, 태준과 혜진이 항상 약을 관리했던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그의 모습이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탐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든 행적을 조사할 거예요. 장민석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분의 유품이나 일기장 같은 것이 있으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끔찍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민석이 떠난 후 윤호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미숙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는 미숙이 생전에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윤호의 손이 상자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 상자를 열면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한 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미숙이 쓰던 보석함과 사진첩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우자 그 아래에는 몇 권의 일기장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약간 다른 파란색 일기장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오늘도 태준이가 내 약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것 같은데.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만 태준이가 화를 낼까 두렵다.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윤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2022년 4월 2일. 혜진이가 내 통장을 가져갔다. 병원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데 요즘 그도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오늘 태준이와 혜진이가 대화하는 걸 들었다. 자기들끼리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를 논의하는 것 같았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너무 무섭다.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방울방울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는 낮은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잠시 후 윤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태준이 부부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담았다. 그리고 통장 내역도 확인했다. 거의 모든 돈이 빠져나갔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은 후 남편마저 그들에게 당할 것이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남편이다. 태준이 부부가 내게 한 짓을 언젠가 남편에게도 할 것이다. 증거를 모으고 있다. USB에 모든 것을 담아두었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이 진실이 언젠가 남편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그 순간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물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윤호는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USB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급하게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서라는 이름이 붙은 폴더들이었어요. 윤호는 먼저 녹음 파일,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의심해. 통장 잔고를 물어보고 그래.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냉정하고 계산된 어조였어요. 걱정 마. 어차피 얼마 못 살아. 의사가 그랬잖아. 약만 계속 바꿔치기 하면 돼. 태준의 냉혹한 대답에 윤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숙이 몰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혜진이 통장을 들고 나가는 모습, 심지어 둘이 서재에서 윤호의 서류를 뒤지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호는 모니터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미숙의 약을 바꿔치기 하며 그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 없어. 윤호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USB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태준 부부가 미숙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 미숙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 심지어 미숙이 없을 때 집안 곳곳을 뒤지며 재산 관련 서류를 찾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상자 바닥에서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 몇 장과 함께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미숙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남편인 윤호에게 남겼고 태준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마지막 폴더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윤호에게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우리 아들 부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되었겠죠. 당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당신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모든 증거를 남겨요. 장민석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그가 도움을 줄 거예요. 용기를 내어 강하게 이겨내길 바래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윤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내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내 인생을 구해줘서 고마워.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내가 꼭 바로 쓸게. 윤호는 눈물을 닦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 변호사님,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미숙이가 모든 것을 준비해뒀었어요. 지금 당장 와 주실 수 있나요? 함께 들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든 지금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윤호와 장민석은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 거실에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장민석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요. 질문 방식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물으면 경계할 테니 서서히 함정으로 유도해야 해요. 장민석이 조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 사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눈에 띄게 수척해지긴 했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동훈 탐정도 계획에 합류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집 주변에 저희 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강 탐정의 냉정한 목소리가 윤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정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전화벨이 3번 울리자 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했지만 윤호는 이제 그 가식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어요. 얘야, 집에 돌아갈 생각이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윤호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습니다.
태준의 숨소리가 살짝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언제 오시나요? 태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게. 너희들도 집에 있어라. 윤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남긴 증거 덕분에 그는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끄는 윤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민석과 강탐정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걱정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선생님? 장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미숙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오후 약속한 대로 윤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집 근처에 도착하자 잠시 차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숙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녀의 미소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보, 용기를 줘. 당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내야 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과 혜진이 어색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윤호는 이제 읽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식사 준비해뒀어요. 혜진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미소와 달리 날카롭게 윤호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몰래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다. 윤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준과 혜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빛을 교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윤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해봤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재산 문제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에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드러난 욕심은 윤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저희 말을 안 들으셔서 걱정했는데 이제 결심하셨군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윤호는 그 가식에 속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미련했지. 이제라도 널 믿고 모든 걸 맡기려고 해. 윤호의 가슴이 아팠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내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는 이 연극을 끝까지 해내야 했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아버님. 혜진이 기쁜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윤호는 천천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그냥 병으로. 그래,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지. 특히 약 먹이는 거. 윤호는 의도적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태준과 혜진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통장도 잘 관리해줬고, 그때 병원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혜진이 자리에서 몸을 약간 움직이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 재산을 맡기기 전에 너희가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윤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태준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돈은 투자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부자. 어디에? 윤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긴장감에 태준이 움찔했어요. 해외 주식이요. 좀 손해는 봤지만, 태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짓말이 서툴러 보였어요. 그래. 그럼 약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대로 먹였니? 윤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듯 몸을 비틀었어요. 물론이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내 어머니 일기장을 봤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과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기장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기록해 두었더구나. 너희가 약을 바꿔 치한 것도,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것도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어. 윤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꿋꿋이 두 사람을 마주보았어요. 혜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윤호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여기 녹음 파일도 있고 사진도 있어. 너희가 어머니의 약을 바꿔 치하는 장면도 찍혀 있지.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몰래 뒤져보셨군요. 우리 사생활을. 사생활!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식들이 무슨 사생활이야? 마침내 윤호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몇 달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재산은 다 써버리고 병수발은 우리가 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살아서 우리 인생을 망칠 건데요? 윤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자신의 아들의 진심이라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둔 거냐? 겨우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버려 두다뇨. 그냥 도와준 거죠.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이었어요. 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차례였구나. 내 명의로 대출받고 집을 팔아치우고. 윤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어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네요.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다 준비됐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우린 해외로 떠날 거예요. 윤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충분했어요. 그래, 그게 너의 계획이었구나. 윤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앉아요. 어디 가려고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충분해. 윤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민석과 강탐정도 함께였습니다. 김태준 씨, 예진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선언했습니다. 태준과 혜진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럴 수 없어. 태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호는 그저 침묵 속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일은 꼭 필요했어요. 경찰이 태준 부부를 데리고 나간 후 장민석이 윤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윤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시현됐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법정에 세우게 된 슬픔이 밀려왔어요. 미수가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거야. 윤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미숙이 그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윤호는 장민석의 도움으로 재산을 모두 되찾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미숙의 납골 땅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효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배신, 부모의 재산을 노린 자식들의 충격적인 범죄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윤호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비극이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저지른 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법정에 선 태준과 혜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야위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미숙 씨의 약을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하여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김윤호 씨의 재산을 횡령하고 그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시도했습니다. 검사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조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그들의 자백이 모두 인정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준 부부는 미숙의 병세가 호전되었을 때도 의도적으로 가짜 약을 먹였고 의사에게는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 그들이 다른 노인들의 재산도 가로챘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혜진의 이전 직장인 요양원에서 여러 노인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재산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이혜진에게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는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태준은 마지막으로 윤호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윤호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윤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윤호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그의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호는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수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그날 밤 윤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미숙을 만났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이야. 내 인생을 구해줘서 고마워.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미소가 윤호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었어요. 그날 이후
윤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그는 미숙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정미숙 노인보호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노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경험도 없고 인맥도 부족했지만 윤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노인 관련 한라인 운영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적절한 지원을 연결해 주는 일이었어요. 개설 한 달 만에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윤호의 사연과 비슷한 경우도 많았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방임되거나 괴롭힘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충격적입니다. 윤호는 직원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어요. 우리 사회가 노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재단 일이 안정되면서 윤호는 직접 강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학교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윤호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미숙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어요.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서울 본부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지부가 생겼어요. 노인 문제 예방 교육,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 서비스도 다양해졌습니다. 윤호는 종종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없지만 그녀의 영혼이 항상 그의 곁에 있다고 느꼈어요. 여보, 오늘은 3명의 노인들을 더 도울 수 있었어.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미숙이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상실감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숙이 원했을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단 창립 5주년을 맞아 윤호는 특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노인들이 1000명을 넘어섰어요. 이 자리에서 윤호는 미숙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노인 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어요. 이 장학금이 미래의 노인 복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윤호는 기념식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더 잘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윤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준이 가석방을 신청했다는 거였어요. 윤호는 긴 고민 끝에 가석방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숙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숙아, 내가 잘한 걸까? 윤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날 밤 윤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숨이 가빠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침대 옆에 미숙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보, 왔군요.
미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어요. 함께 가요. 미숙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호는 그녀와 함께 영원한 여행을 떠났어요. 빛나는 별들 사이로 그들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미숙의 눈빛은 밤하늘보다 더 깊고 따스했어요. 지상의 고통과 슬픔은 마치 안개처럼 흩어졌고 오직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긴 이별 끝에 찾아온 재회의 순간, 시간의 벽은 무너지고 영원히 시작되었어요. 세상에 남겨진 재단은 그들의 사랑이 피워낸 꽃처럼 계속해서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미숙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의 힘으로 그녀는 윤호의 인생을 구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별이 된 아내의 마지막 경고는 결국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신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호와 미숙의 영혼은 이제 별이 되어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로 어두운 밤,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창밖으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을 봅니다. 그것이 윤호와 미숙의 영혼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